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신촌 10대 살인 사건에서 보듯 청소년들이 귀신과의 접신을 시도하는 사령 카페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청소년들은 왜 이 같은 오컬트 문화에 빠져들고 있는 걸까요? 오컬트 문화 기획 취재, 오늘은 원인과 대책을 찾아봅니다. 조은희 기자입니다. 신촌 10대 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된 사령 카페. 용의자들은 사령 카페 회원으로 활동하며 유대감을 높여왔습니다. 실제로 이 카페엔 10대 청소년 상당수가 가입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오컬트 문화라 할 수 있는 이곳에 청소년들이 심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사회가 극도로 불안할 때 오컬트 문화가 번성한다고 전합니다. 불안한 심리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초자연적 현상에 의존한다는 설명입니다. 압축된 경제 성장과 과도한 입시 경쟁 속에서 청소년들은 현실 도피 수단으로 오컬트 문화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건전한 가치관과 판단력이 아직 채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이 같은 오컬트 문화가 더욱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정처 없이 막 헤매게 되는, 그리고 너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자기들도 막 변해가려고 하다 보니까 초점을 잃게 되는, 즉 그 안에서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도대체 어떤 장단에 맞춰서 자신들의 삶을 기획해야 되겠다, 설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오컬트 문화에 열광하는 청소년들 상당수가 방임과 학대를 경험하고 사회 부적응 성향을 보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신촌 살인 사건 용의자들도 프로파일러 면담 결과 가정과 학교에서 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존감을 상실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청소년들이 자신의 공격 성향을 사령 카페 등 은폐된 공간에서 푸는 겁니다. 건전한 가치관과 판단력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선 더욱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자기의 어떤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상당히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이외에 오히려 뭐 사령 카페 이런 데서 더 자기들이 주변에서 인정해 주는 자신의 지지자들을 얻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더 삶의 재미를 느꼈던 것이 아닌가. 사령 카페 등 오컬트 문화에 심취한 이들은 동질감과 유대감이 강해 누군가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을 예민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이 극단적으로 표출될 경우 신촌 살인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더욱이 용의자들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하고서도 피해자가 다시 살아나서 자신들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에 계속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불안한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학교와 가정, 종교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전합니다.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풀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종교 생활과 영적인 삶을 건전히 영위할 수 있는 지도도 필요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청소년들 그리고 넓게 봐가지고 청년 세대가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좀 이끌어주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령 카페 등 오컬트 문화에 청소년들이 열광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급변하는 경쟁사회 속의 청소년들의 불안감과 현실 도피 성향, 공격성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 경험한 폭력이 또 다른 폭력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대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조은입니다. 5.18 광주 민주항쟁 32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도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예배와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호남신학대학교에서 5.18 희생자 중 유일한 목회자였던 고 문용동 전도사를 추모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 전도사는 무질서하게 버려졌던 소총과 탄약을 분리해 관리하며 무기고를 지키다 계엄군 조준 사격에 희생됐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5.18 정신의 회복을 통해 정의와 평화, 생명의 세상이 실현돼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으며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함께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5.18 민주항쟁일 기념행사에 재임 기간 중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올해는 기념사도 보내지 않아 빈축을 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한제재위원회가 북한이 시리아, 미얀마와 무기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문가 패널들의 비공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지난 2010년 11월 북한이 시리아에 수출하려던 물품 중 포탄과 로켓 제조에 쓰일 수 있는 동판과 알루미늄 합금 튜브 등을 적발해 압수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미얀마에 재래식 무기를 수출해 2006년과 2009년 유엔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회원국들로부터 핵무기와 대량 살상무기 등에 대한 위반 사례 보고는 없었지만 무기 관련 물품과 사치품 위반 사례 보고가 몇 건 있었다고 전하면서 유엔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의 불법 거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독교계를 비롯한 5대 종교계 대표들이 쌍용 자동차 사태에 대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5대 종단 대표들은 호소문에서 22번째 희생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결할 길을 찾지 않고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생명을 존중하는 종교계가 사회적 통합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교계 대표들은 쌍용차 사태의 희생자를 막기 위한 공동 기도문을 만들고 각 종교의 형식에 따라 100일간 기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유월경부터 순례단을 구성, 100일 동안 청와대, 정부기관, 언론기관, 노동단체 등을 방문해 쌍용차 사태의 해결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해고 노동자들을 위한 희망공장을 설립하고 해고 노동자 가족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교회협 김영주 총무는 지금 우리 사회가 사회적 갈등과 분쟁에 직면해 있는 상태라며 쌍용 자동차 문제와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해 이웃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지는 일신여학교와 부산진교회, 일신기독병원 등 부산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역입니다. 역사신학자 탁지일 교수와 함께 부산 선교유적 1번지라 할 수 있는 부산진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첫 발을 디뎠던 부산항, 그리고 주요 거주지였던 복병산과 같은 중구 지역 선교유적에서 지하철로 2정거장 떨어진 부산진 일대는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6.25 동란기에 호주 선교사들의 사역이 활발히 전개됐던 곳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 선교는 호주교회 선교부로부터 시작됐는데 1890년 복병산에 묻힌 헨리 데이비스를 비롯 4명의 여성 선교사가 호주교회로부터 처음 파송됐습니다. 복음 선교의 열매인 교회가 서 있고 또 교육 선교의 열매인 이곳 부산진 일신여교가 서 있고 또 의료 선교의 열매인 일신 기독변이 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곳을 찾는다면은 한 곳에서 부산 지역 기독교 역사의 첫 출발에 대해서 볼 수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중요한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산시 기념물 55호로 지정된 일신여학교는 기독교 역사뿐 아니라 부산 지역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 있는 곳입니다. 부산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축물이며 1919년 3.1 만세운동이 이곳 일신여학교 학생들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895년 학교가 처음 개교할 때 여자 고아 어린이들을 우선 고려했던 것은 초창기 4명의 여성 선교사 역할이 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한강 이남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여성 교육기관이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 기독교 역사와 3.1운동 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학교가 바로 이 학교이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1층으로 단층으로 지어졌습니다. 1909년에. 근데 보시는 것처럼 기둥이 지금 얇기가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벽돌도 차이가 있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 1931년에 복층 구조로 더 확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일신여학교 바로 옆에는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부산진 교회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옛 모습은 남아있진 않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의 일신기독병원은 한국 전쟁 중 설립돼 부산을 대표하는 여성 전문 병원으로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부산진 선교유적지는 일신여학교와 부산진교회, 일신기독병원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곳 일신기독병원은 나환자들의 친구로 알려진 제임스 맥킨지 선교사의 두 딸이 6.25 전쟁 중 돌아와 설립한 곳입니다.
병원에는 설립자 메헤란 메헤영 선교사와 병원의 지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기념 전시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초창기 사용했던 의료기구, 특별히 산모들을 위해 사용했다는 이동식 작은 풍금이 보는 이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실록의 계절 5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불영의 열정으로 부산을 찾았던 선교사들의 흔적을 따라 한번 걸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부터 시행한 최대 수요 전력 기준 초과 사용 부과금 제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는 전기료 과다 징수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반면 교회가 에너지 낭비를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초과 사용 부과금 제도는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10시에서 12시, 오후 5시에서 7시에 순간 최대 전력이 계약 전력을 초과하면 250%의 부과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각 교회들은 주일마다 계약 전력을 초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평일 사용량에 관계없이 초과 전력 사용 부과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전 관계자는 계약 전력 초과 사용은 요일에 상관없이 순간 최대 전력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만 예외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전기요금에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기 사용 실태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일에 쓰는 전기가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에너지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임시감독회장 후보 2명을 끝내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감리교 내부 조직 간 협의에 실패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요청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공석인 임시감독회장에 자신들이 추천한 인물을 선임해달라며 비송 신청을 한 6명은 판사가 내준 숙제를 감리교가 해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9명의 인물을 법원에 추천했으며 법원은 이를 2명으로 압축하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감리교 감독협의회에 따르면 정감목을 제외한 감독협의회 전용재 감독, 강흥복 목사, 수습위의 심영식 목사 등이 따로 모여 강흥복 목사 추천인인 김기택 전 감독을 후보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독협의회와 평신도 단체장들이 공동으로 추천한 가흥순 감독과 김종훈 감독 2명에게 동의를 얻었으며 최종 모임에서 1명 또는 2명으로 합의안을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감독들과 최종 합의가 결렬되면서 논의가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감리교 정상화를 위한 임시감독회장 선임은 법원의 판결에 맡기게 됐습니다. 이 밖의 주요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총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 영락교회에서 자립대상 교회 목회자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는 그리스도인, 세상의 소금과 빛을 주제로 중부와 서부, 동부 지역에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구세군이 저소득층 독거노인 경로잔치를 오는 6월까지 9개 지방 41곳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구세군이 매년 실시해온 경로잔치를 확대한 것으로 작년 12월 자선 냄비 기간에 익명의 노부부가 기탁한 2억 원의 성금으로 마련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한국생명의전화 제6대 이사장에 강남교회 전병근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전 목사는 생명의전화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지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웨슬리 회심일을 기념해 웨슬리 신학연구소가 21일 협성대학교에서 제5차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서울신대 양정 박사와 숭실대 김영환 교수, 모건대 이선희 박사가 발제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날씨가 좋아 나들이 하기에 좋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만 약간 구름이 끼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당분간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구 14도, 강릉 1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춘천 28도, 부산 2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지면서 초여름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다소 쌀쌀해 기온차가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